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요즘에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사실 지난 3월 내내 방송을 하면서 정말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 뭐 지구본 연구소라는 채널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로 참 이게 맞나라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월 달 들어서 저를 위로해주는 소식들이 좀 전해졌죠.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우주, 로켓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4월 1일 날 이제 아르테미스 2호가 이제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죠. 그래서 발사 사실 여러 차례 많이 늦어져 가지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성공적으로 이제 발사가 됐고, 그 이후로 이제 4명이 탄 우주선이 이제 달 궤도에 진입을 해가지고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거의 실시간으로 생중계됐죠. 정말 생각해보면 사람이 유인 우주선이 저 멀리까지 저궤도를 벗어나서 지구 중력을 벗어나서 갔던 것은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저 멀리서 지구를 원샷으로 찍은 이러한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되게 묘해집니다. 지구촌, 이 작은 데서 그냥 평화롭게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죠. 잘 보시면 저 위쪽에 오로라도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쪽에 저 태양 뒷면에, 태양이 저 뒤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빛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별이죠. 그리고 이제 달까지 가서 달에서 이제 지구가 떠오르는 정말 가슴 벅찬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고해상도 카메라라서 그런지 훨씬 더 생생하고 여러 가지 느낌이 많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달 뒷면으로 돌아가서 뒷면을 촬영을 하는 그러한 이제 일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 요 화면 오른쪽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앞쪽이고요. 요쪽이 왼편이 지금 뒤쪽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가면 통신이 이제 중단되는 그러한 사항들도 이제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아르테미스 2호는 이제 달에 가기 위한 새로운 발사체 SSL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발사체에 실려서 이제 달까지 가게 됐습니다. 사실 참 거의 10년 걸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2017년에 다시 달로 간다라는 방침이 정해지고 임무 계획이 수립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2024년부터 이제 발사체와 관련돼 있는 각 부품들이 케네디 우주센터에 도착을 해서 조립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했던 엔진이 계속 말썽을 부리면서 전체 계획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지연이 이제 됐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엔진 모델을 이제 교체를 하고 작년 9월 달에 발사체를 조립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월 달에 이제 올라갔어야 되는데 중간에 몇 번 문제가 생겼죠. 뭐 헬륨이 샌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자잘한 문제들이 생기면서 야, 이거 발사할 수 있나 싶었는데 결국 4월 1일 날 이제 발사를 이제 하면서 달에 다시 사람이 달 궤도까지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화성 대신 일단 다시 달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것과 관련돼 있는 이제 미국과 이번에는 중국이죠. 50년 전에는 미국과 소련의 경쟁이었으면 이번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달 궤도상에다가 우주 정거장 같은 거 하나 띄워놓고 거기서 다시 착륙선을 내려보내는 이러한 플랜을 이제 세웠는데 이걸 지금 다 변경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지금 여러 가지로 계획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당초에 2026년 올해죠. 올해 아니면 내년에 달 남극에 사람을 보낸다라는 계획을 대부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일단 아르테미스 2호는 이번에 가서 2026년 이렇게 써 있죠. 아르테미스 뒤에 돌아가서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이게 올해 미션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3호는 뭐냐? 달까지 안 갑니다. 내년 3호는 이 착륙선과 관련돼 있는 것들을 지구 궤도에서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가까운 곳에서 착륙선을 빼내고 다시 도킹하고 하는 것들이 잘 진행되는지 작업들을 한번 해보자라는 게 3호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028년에 4호, 5호가 발사가 돼서 그래서 두 대가 보이죠. 그래서 달에 일단은 이런 이제 소규모 기지도 건설하겠다라는 건데 이런 와중에 중국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창어라고 하는 이제 창어 6호가 2024년에 달 남극에 착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이제 창어 7호가 달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8년에는 창어 8호가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양쪽 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달 남극, 사우스폴이라고 표시돼 있죠. 이쪽 지역 근처 또는 이쪽 지역에 착륙을 해서 물을 확보하고 물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작업들, 그래야만 이 지역에 영구적인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전진기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양쪽 다 목표는 똑같아요. 어쨌든 저처럼 우주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간만에 수십 년 만에 이 저궤도를 벗어나서 심우주로 멀리 지구 궤도로 지구 중력을 벗어난 곳에 사람이 갔다라는 것 자체는
정말 참 가슴 벅찹니다. 근데 이게 참 우주라는 공간이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꽤 시간이 지났죠. 벌써 명왕성까지 갔다 오기도 했고요. 이번에 달까지 가기도 하고.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인류가 이 우주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는 거지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이 심우주라고 하는 이런 지역은 어떻게 보면 좀 명분이고,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처절하게, 그리고 많은 국가들,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저궤도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좀 현실로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일정 속도 이상으로 궤도로 발사된 로켓은 이제 지구를 회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정 궤도 따라서 저궤도, 중궤도, 그다음에 정지궤도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정지궤도가 제일 멀죠. 36,000km 상공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36,000km 상공에 있으면 지구가 움직이는 거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봤을 때는 계속 저기 있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주로 통신위성들이 이제 이 36,000km 정지궤도에 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궤도가 있고, 제일 요즘에 뜨거운 지역, 핫한 지역은 에리오라고 써 있는 저궤도 지역입니다. 뭐 500km에서 1000km 정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더 낮은 지역도 요즘엔 많이들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궤도와 관련돼서 지금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페이스X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저궤도와 관련돼서 지금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을 이제 꿈꾸고 있습니다. 뭐 경제방송이라든지 투자방송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스페이스X가 지금 이제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6월달 진행 예정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왜 6월이냐라고 하면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55세 되는 생일날 맞춰가지고 이제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올해 6월달이 이제 항성들이 다시 한번 줄로 이렇게 일렬로 늘어서는 몇십 년 만에 또 한 번 있는 그러한 시기죠. 여기 맞춰서 이제 상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 규모는 정말 어마무시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600조 원 사이즈죠. 그래서 총 이제 평가액이 한 1조 7,500억 달러 정도로 이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원체 큰 물건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로 지금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상장을 위한 이제 비밀 초안 등록 서류라고 이제 번역되는 서류를 이미 제출을 했는데, 사실 이 서류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개가 돼야 되지만 특별히 예외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재무 상태나 몇몇 사항들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어드밴티지를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5월 달부터는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이 되려고 그러면은 원래 IPO 이후에 3개월이 경과해야 되는데,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 바로 편입을 시키기 위해서 15일로 이것을 단축하는 등 어여와라라고 지금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스페이스X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보고 있으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게 돈이 돼? 그러니까 테슬라 전기차도 돈이 안 되고, 더더군다나 스페이스X는 돈이 안 될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스페이스X는 이제 총 매출 한 150억 달러 정도를 올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비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삼각전 영업이익 기준으로 봐도 한 80억 달러의 이익을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돈 잘 버는 회사가 됐구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에 이 스페이스X가 흑자 전환해가지고 이야 참 이런 날도 오는구나 싶었는데 2년 만에 정말 고수익을 내는 업체로 탈바꿈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스페이스X, 펠콘 9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발사체 횟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페이스X와 더불어서 지금 우주의 시대가 인류한테 다시 열리고 있다라는 점들은 명확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5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전 세계에서 우주로 쏘아 올린 발사체를 종합을 해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각 연도별로 보면 미국, 그다음에 노란색이 중국, 이 두 나라가 지금 거의 다고요. 과거 한때 전 세계를 주름 잡았던 러시아, 과거 소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주 미미한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지금 스페이스X가 2025년 같은 경우는 전체 발사 횟수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량 기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무게를 올렸느냐가 더 중요하죠. 여기에 따르면 이제 80%가 스페이스X의 몫이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되는 것은 전부 스페이스X가 다 가져가고, 나머지 나라들은 어떻든 자기들이 필요한 것에
올리기 위해서 지금 발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지금 스페이스X가 다 쓸어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이 재사용 발사체라고 하는 회수하고 또 발사하고 그러면서 발사 비용을 낮추는 어떠한 이러한 이제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이러한 구조를 일론 머스크가 성공을 시키면서 스페이스X는 인류한테 새로운 저궤도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을 지금 개척을 하는데 선봉 주자로 나서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일론 머스크 그리고 스페이스X는 최근에는 이제 펠콘 9 같은 발사체와 더불어서 스타링크를 더욱더 요즘에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죠. 스타링크 처음에 말 들었을 때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을 수십 기도 아니고 수백 기도 아니고 수만 기를 올려서 지구 전체에 메가급의 이제 다운로드 속도를 갖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게 말이 되냐?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죠. 그래서 2015년에 시작을 해서 처음에 이제 1GBps 정도의 다운로드 속도를 이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이게 위성을 도대체 몇 개나 올려야 돼라고 했는데 매년 어마어마한 양의 위성을 지금 계속 올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총 11,529개 위성이 궤도에 투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링크 단독으로.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러한 이제 이 스타링크와 같은 저궤도에 기반한 위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업체들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다 합해도 현재 기준으로 보면 스타링크 하나를 못 당해내는 거죠. 현재까지 투입된 게 11,000개가 넘습니다. 그럼 이게 다냐? 아닙니다. 현재 스페이스X 기준으로 보면 지금 스타링크와 관련돼서 최종 42,000개를 쏘아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11,000개보다 2배 이상 많은 위성을 더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게 떨어지거나 고장이 나거나 하면 계속 추가적으로 투입을 해서 4만 개 이상의 위성을 지구상에다 올려놓고 있겠다라는 거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위성이 촘촘하게 깔리니까 이제 레이턴시, 지연 시간도 줄어들고 다운로드 속도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음영 지역도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유선 기반 인터넷 서비스가 잘 돼 있는 나라들은 사실 스타링크에 대해서 글쎄 이걸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유선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렵거나 이동 중에 이제 인터넷과 관련돼 있는 여러 서비스를 받으려고 생각하는 쪽은 스타링크로 점점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부터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2025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900만 명.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자료들에 보면 900만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타링크에서 자체적으로 나와 있는 이 자료에도 보면 커스터머가 900만 명 넘어섰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올해 3월 기준으로 보면 1,000만 명이 지금 넘어선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링크가 어떻게 보면 1,000만 명의 가입자, 엄밀히 말하면 이제 스타링크에서는 이제 구독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000만 명의 구독자를 지금 모아서 점점 더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올해 2,500만 명을 모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플랜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인 또는 기업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플랜들이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면 이거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뭐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이 스페이스X 그리고 스타링크와 같은 이러한 우주 산업의 성공은 일론 머스크가 생각해냈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의 성공의 결과물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 스페이스X가 가져온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수직 계열화입니다.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는 내가 발사체, 그다음에 위성, 그리고 운용, 서비스 제공 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위성을 만들고 내가 이걸 쏘아 올려야 되겠어. 이 쏜 위성 가지고 내가 무슨 서비스를 해봐야 되겠어. 그러면 위성 만드는 회사를 찾아가서 위성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위성이 만들어지면서 그것과 관련된 발사 업체를 찾아가 가지고 입찰을 붙여서 가장 저렴하고 내가 원하는 시기에 쏘아줄 수 있는 회사를 찾아서 운반을 해서 쏘아 올리고 하는 이제 이러한 역할이 분담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야 이러니까 비용이 올라가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몽땅 다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수직 계열화 시킨 거죠. 발사체부터 시작해서 서비스까지 다 스페이스X가 한 통으로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재사용이라고 하는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재사용 로켓을 개발을 하면서 비용을 급격히 낮추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재사용 로켓이 가능해지고 발사 속도가 이제 말라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주 쏘니까 비용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노하우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주 쏘니까 더 많은 서비스 수요가 창출이 됩니다. 언제 와도
쏘아드립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전까지는 아리안이나 소유주라든지 다른 쪽에 가던 업체들이 다 이제는 미국으로 스페이스X로 몰리는 거죠. 이게 결국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X의 성공 기반이 됐고 저궤도 경제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 영역의 창출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이 표에서 지금 여러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아마존 그동안에 약간 뒤처진다 싶었던 이제 아마존 레오도 지금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이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연방 통신 담당 기관이죠. FCC로부터 이제 4,500기까지 일단은 위성을 투입하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서두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 그리고 레오와 더불어서 이제 유텔셋에서 하는 원앱이라고 하는 여기서 보면은 지금 보일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스타링크 바로 옆에 여기 원앱. 여기가 이제 지금 두 번째로 많은 위성을 투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재로서 보면은 이 아마존 레오, 그다음에 원앱, 그리고 스타링크 요 세 축으로 지금 이 위성 기반 여러 서비스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제 중국은 가만히 있느냐라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범성좌라고 번역되는 여기 있죠. 천범성좌라고 하는 별도의 저궤도 이제 기반 위성 서비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위성을 투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1차 같은 경우에는 648기, 2차에는 1296기를 투입을 하고 궁극적으로 보면은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결국 15,000기까지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타링크 같은 경우가 보면은 최종 42,000기를 생각하면 그거보다는 좀 적은데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더 스케일이 크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은 이 천범성좌라고 하는 이거 말고 규황성좌라고 하는 13,000기짜리 프로젝트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두 개의 인터넷 기반한 이제 이러한 위성 서비스와 관련돼 있는 작업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러한 이제 정말 아득할 만큼의 많은 위성들이 끊임없이 쏘아질 수 있는 이유는 비용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위성을 궤도상에 올리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궤도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저궤도, 중궤도, 정지궤도 할수록 당연히 비싸지겠죠. 어쨌든 저궤도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보면은 1회 발사 비용은 지금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0년 과거 이제 세턴 로켓이라든지 스페이스 셔틀 이거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비싼 이제 그런 상황이죠. 1kg을 지구상에 올리는데 얼마가 드느냐라고 보면은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0년까지만 해도 1회 발사 비용이 한 1,500만 달러 정도로 됐는데 지금은 400만 달러로 4분의 1 토막이 지금 난 상태죠. 그래서 이제 2015년에 이제 펠콘 9이 개발이 되면서부터 급격하게 떨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 1kg당으로 따지면은 과거에는 5만 달러 이런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100달러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200달러 수준까지 내려왔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때마다 상황은 좀 달라지는데 우리 환율로 따지면은 대략 한 300만 원 최저가로 보면 이렇게까지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1kg을 궤도에 올리는데 200만 원이면 돼. 그러면 내가 큐브 위성 조금 큰 거 한 5kg, 10kg, 20kg짜리 올리는데 별로 돈 안 드네. 이 정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해서 몇 번 쏘아 올렸던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1kg을 저궤도에 투입하는데 3,500만 원 정도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300만 원, 3,500만 원, 12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지런히 갈 길이 멀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21세기 그리고 2026년 들어와 가지고 지금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세 가지가 나타나죠. AI,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저궤도 위성. 이 세 가지 축에서 우리가 사실 어느 것 하나라도 밀리면 곤란한 거죠. 왜? 새로운 영토가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어요.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AI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는 반도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상당 부분 발을 들여놓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에서 만든 이제 아틀라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자동화 와 관련돼서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보면 우주 공간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글로벌 스페이스 이코노미라고 하는 우주 경제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보편적인 단어로 점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 이코노미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이제 GPS 같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베이도우도 있고요. 글로나스 같은 이러한 이제 항법 위성들이 있죠. 그리고 제일 오래됐던 서비스 통신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야기 나오는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신약, 반도체와 같이 자관 우주 공간에서 무엇인가를 해서 돈을 버는 이제 우주 활용 이제 섹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것을 위해서 쏘아야겠죠. 그래서 발사체, 그 다음에 위성, 로켓, 그리고 이것을 제어하고 관제해주는 이러한 이제 기반되는, 그러니까 기반 플러스 인프라라고 하는 또 다른 섹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 활용과 그 다음에 우주 기반 다 합한 이제 우주 경제 규모 같은 경우에는 2023년, 24년 벌써 이제 4천억 달러 뭐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올라갈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전망치는 여러 가지로 달라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것은 이제 뭐 8천억 달러 정도 이야기 되는데, 좀 긍정적으로 보는 곳에서는 2030년에 되면 1조 달러가 이제 훌쩍 넘고 2035년이면은 1조 7,900억 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점은 이제 이 우주 공간으로 올라가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겨냥한 여러 가지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이 규모는 계속적으로 커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주를 이제 제집 드나들듯이 갈 수 있는 많은 서비스들이 등장해지고, 가격이 내려가면 사람들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제 우주 공간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주 공간에서 반도체를 제조하는 뭐 이러한 방안들도 있습니다. 반도체가 이제 원체 이제 선단 공정들이 뭐 1나노 이렇게까지 되다 보니까 지구상의 중력이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반도체를 만드는데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 이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그러한 상황인 거죠. 당연히 이제 예전서부터 나오던 뭐 신약과 관련돼 있는 여러 움직임들도 앞으로 더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우주에 올라가 있는 많은 위성들이 있죠. 이 위성들이 이제 뭐 통신을 중계하는 것도 있지만 지구를 관측하고 여러 가지 신호를 수집하고 하는 무수한 지금 작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지구상에 올라와 있는 위성들이 수집하는 데이터만 해도 하루에 있는 데이터들이 미국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라고 하는 미국 의회 도서관을 5개 정도를 합친 양만큼의 데이터가 지금 매일 쌓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쌓이는 데이터를 이제 AI를 통해서 분석을 해놓으면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수많은 일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싼 가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이제 조만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죠?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 그 다음에 물류 뭐 이런 쪽과 관련돼서 어마어마한 이제 새로운 판이 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무조건 이제 기업들이 아니고 민간이 아닌 국가가 나서야만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러한 이제 우주 정거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는 민간 섹터에서 지금 건설을 추진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할리우드 영화에서 많이 봤던 이제 ISS 국제 우주 정거장 같은 경우가 2030년이면 이제 문을 닫습니다. 퇴역을 하게 되면 그 공백을 이제 민간이 채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제 이 자본 투자도 돈도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주 공간과 관련돼 있는 여러 투자와 관련돼서는 그 동안에는 그냥 막연한 가능성에 놓고 조금 투자해서 잘 되면 되고 안 되면 난리지라고 생각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우주 공간에 관한 이제 우주 경제에서 돈을 벌 수 있어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확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이제 발사하고 몇 년 동안 굴리고 하는 것들이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용 신뢰성이 높아졌고요. 그다음 돈 어떻게 벌 거야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돈 버는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연한 기대, 미래의 가능성에 내가 베팅한다 아니고 정확하게 자본 흐름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그러한 쪽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과거에 모든 우주 산업을 총괄하던 국가는 이제 고리스크, 고비용 업스트림 쪽으로 점점 가는 거죠. 심우주라든지 아니면 정지궤도 이런 쪽으로 더 넓은 지역으로 가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국가가 나서고 있고요. 민간 부문은 이제 서비스 쪽으로 점점 더 많은 역할들을 지금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 싸지면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는 거죠. 넘쳐나게 되면 이걸 어떻게 쓰면 돈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만들어낸 변화가 이러한 우주 산업의 성장을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페이스X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사실 스페이스X 말고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민간 우주와 관련돼 있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낯설고 당혹스럽지만 중국이 바싹 쫓아오고 있죠.
중국은 국가 차원뿐만 아니고 민간 우주 산업도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로켓, 그러니까 다시 쓸 수 있는 로켓 개발은 중국에서는 지금 정부 주도가 아니고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 40개 정도의 업체들이 지금 달려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단을 가지고 지금 발사했다가 착륙시키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개라는 업체들이 다 경쟁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식 특징이에요. 처음에 항상 산업이 발전할 때는 보조금도 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줘서 많은 사람, 인재, 돈들이 몰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일정 부분 성과가 낮으면 보조금을 끊고 서로가 이제 합종 연행을 통해 가지고 대형화 될 수 있는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게 중국 산업 정책의 특징이고, 이것은 로켓 분야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이 로켓 같은 경우가 이제 주체라고 이야기하는 주체 3호인데 일단은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 중국이 이제 조만간 스페이스X 같은 업체들이 등장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중국도 고민이 있어요. 중국의 우주 산업 고민은 뭐냐면은 이 발사를 하겠다, 발사체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업체는 엄청나요. 그런데 정작 위성과 관련돼 있는 이 수요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발사체는 스페이스X를 따라잡아야 돼, 펠콘 9을 따라잡아야 돼라는 명확한 목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정부라든지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금도 주고 돈도 줍니다. 돈이 돼요, 개발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제 이 위성 서비스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는 상황이다 보니까 야, 위성 가지고 돈 될까? 아니, 국가에서 데이터만 받아서 쓰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굳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문제는 자고한 이 수요 공급에 불을 치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대규모 이제 군주 비성 이런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겠다라고 2024년부터 중국 정부가 발표한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해소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중국이 가장 이제 무서운 점은 뭐냐면은 이러한 이제 아주 대규모 투자를 감당하고 그동안의 노하우를 보유했던 이제 국영 항공 기업들이 다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는 대형 통신사들도 여러 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든 이게 돈이 될까 안 될까 그 전에 먼저 돈과 상관없이 대규모 투자와 수요를 만들어내는 군대라는 존재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은 다른 국가들이 뛰어들 수 없는 자기들만의 시장 속에서 확실한 캡티브 마켓을 보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4억의 인구와 미국과 맞먹는 어떤 군사력을 갖추겠다고 하는 수요,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중국의 우주 산업은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우주 그리고 위성 발사체 등등과 관련된 업체들은 700개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일 무서운 점은 이거 역시도 해외에 대한 의존도가 별로 없이 자체적인 공급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어떤 해양 감시라든지 지상 관측 위성들의 이 광학 2호 기준으로 보면은 0.2m 정도까지 왔어요. 픽셀 하나가 20cm 정도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죠. 공개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첩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성들은 더 높은 해상도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은 군용, 민수 양쪽 모두에서 우주 공간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이 미국의 여러 작전들을 손바닥 들듯이 들여다보면서 이것을 민간 기업의 이름으로 SNS로 포장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들은 보면은 화면이 좀 흑백처럼 보이죠? 이거는 SAR입니다. SAR 영상이에요. SAR 합성 계구부 위성으로 촬영한 거죠. 구름을 뚫고 레이더 영상으로 지상에서 반사되는 것을 우주에서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서만 가능한 거죠. 레이더의 크기를 엄청 넓히는 가상의 이제 합성 계구부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런 영상들을 얻어내는 거죠. 지금 보시면 미국의 항공모함, 상륙함들이 있는 것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숨을 곳이 없게 만드는 것이 중국의 지금 위성 산업의 위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뿐만 아니고 일본도 최근 들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은 차세대 이제 발사체가 계속 실패하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본 정부도 미국과 같이 우주 산업의 주도권을 더 이상 작사라고 하는 국영 관련한 공공 영역에서 민간으로 넘기는 작업들을 지금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이제 한 1조엔, 우리 돈으로 이제 10조 원이죠. 규모의 우주 전략 기금이라는 것을 가동을 해가지고 이제 민간한테 점점 더 많은 것을 이양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차세대 로켓뿐만 아니고 군주 비성, 그다음에 탐사, 원격 탐사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고위험, 고부가가치 영역에서 민간 기업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우주 산업의 특성은 이제 우주와 관련된 평소에 뭐 항공 이런 쪽과 별로 연관이 없는 자동차, 기계, 금융, 상사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게 일본 우주 산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 들어보면 알만한 꽤 많은 업체들을 포함한 한 130개의 업체들이 지금 이제 우주 산업에 참여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민간에서도 새로운 발사체, 재활용 발사체라든지 로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점점 민간 쪽의 영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SF 또는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보던 것처럼 우주에서 발전을 해서 지상으로 송전한다라고 하는 우주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이시마라고 하는 햇님이죠. 라고 하는 이제 이 프로젝트를 올해 이제 발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중국도 미국도 일본에 뒤처지지 않게 해서 지금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도 한 1조 엔 규모의 우주 전략 기금을 통해 가지고 통신, 그다음에 뭐 원격 탐사 등등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 도약을 지원해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죠? 인력난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가 지금 어려워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미국 이야기, 그다음에 중국 이야기, 일본 이야기를 쭉 했는데 많이 답답하시죠? 여기까지 들었으면. 도대체 대한민국은 뭐 하고 있는 거냐? 1년에 뭐 지난번에 쏜 거는 좋은데 그다음에 과연 또 뭐가 있냐?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들 들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게 공공부문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드는 게 현실이죠. 지금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그동안 해왔던 영역을 민간으로 넘기고 민간들은 서로 합종연행이라든지 대규모 투자를 받든지 아니면 상장을 하든지 하면서 몸집을 키워서 이제 경쟁자들을 제끼거나 경쟁자들을 따라가기 위한 무수한 노력들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인력도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 이 우주 경제와 관련된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는 대형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더 볼륨이 커지고 더 많은 자본을 동원할 수 있고 더 많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업체, 민간의 역량이 좀 더 커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것을 위해서는 기업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수요 보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처음에 나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물량을 보장을 해줬죠. 그래서 너가 1년에 얼마 이상 쏘고 그것이 다 성공하면 인센티브 얼마 줄게. 그리고 그것을 성금으로 이제 주는 작업을 통해서 이제 제일 어려운 시기를 넘겨줬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좀 공공 부문에서 민간 부문으로 그다음에 지원 형태도 좀 더 다양화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참 아르테미스 2호에서 보여주는 이 지구의 모습은 참 아름답고 행복하고 위아더 월드를 외치고 싶습니다만 또 나름대로 인류는 또 이런 저궤도에서 여러 가지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안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